평민 보병들에게 전쟁은 처참한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기사들에게 전쟁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종의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똑같은 전장에 서 있었지만 누구는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 누구는 적의 몸값을 계산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극명한 온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갑옷이라는 이름의 물리적 자본이 만든 거대한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도는 고귀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경제력이 뒷받침된 기득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전장을 지배했던 자본의 힘, 그 차가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견 시작.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중세의 전쟁은 대개 정의와 명예를 건 처절한 사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실제 중세 유럽의 전장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현장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자산가이자 움직이는 성체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기사 한 명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현대적 가치로 환산하면 기사 한 명의 완전 군장은 대략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습니다. 14세기 전후를 기준으로 볼 때 잘 훈련된 군마 한 마리와 최상급 판금 갑옷 세트, 그리고 그를 보좌할 하인들과 무기들을 갖추는 비용은 당시 작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농민들이 평생을 땅을 파서 벌어도 결코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기사의 장비는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기술의 정점이었던 판금 갑옷은 화살이나 웬만한 칼날로는 흠집 쫓아내기 힘들 만큼 견고했습니다. 보병들이 쏜 화살이 기사의 갑옷에 맞고 튕겨나갈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반사가 아니라 자본의 벽에 부딪힌 가난한 자들의 무력감을 상징했습니다. 기사들은 이 압도적인 장비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업이 생존을 위해 신기술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승리했을 때 얻게 될 전리품과 몸값이라는 기대 수익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사에게 갑옷은 소비재가 아니라 고도의 생산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기사가 전장에서 좀처럼 죽지 않았던 물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신을 감싸는 철갑은 기사를 인간이 아닌 탱크로 만들었습니다. 보병들이 기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수십 명이 달려들어 틈새를 공략하거나 무거운 둥이로 내리쳐야 했지만 기사는 말 위에서 휘두르는 칼 한 번으로 보병들의 생사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 불균형은 전장에서 기사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죽지 않았던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포된 기사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였습니다. 중세 전장에는 몸값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적국의 기사를 죽이는 것은 단순히 적의 숫자를 하나 줄이는 일에 불과했지만 그를 산채로 잡는 것은 로또 당첨과 같았습니다. 사로잡힌 기사의 몸값은 보통 그 기사의 1년치 수입이나 영지 가치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높은 자기를 가진 귀족 기사를 잡는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 한 번에 굴러 들어오는 격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죽이지 않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 매너처럼 굳어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항복한 적이 내일 나를 잡아줄 수도 있다는 인지적 동질감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런 경제적 구조 속에서 전장은 처절한 살육의 현장이 아니라 고가치 자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일종의 수거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갑옷의 무게가 단순히 철의 무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자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7살 때부터 페이지로 들어가 예절과 무술을 익히고 다시 스콰이어가 되어 수년간 기사를 보좌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와 유지비는 가문에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기사라는 지위는 날 때부터 정해진 부의 세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평민이 아무리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장비와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기사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갑옷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동시에 외부인이 기득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철저한 차단벽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사의 상징인 군마는 현대의 슈퍼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투의 핵심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용 말인 데스트리어는 일반적인 말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며 전장에서의 공포를 이겨내도록 특수하게 훈련되었습니다. 이 말 한 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마부와 막대한 양의 사료, 그리고 최상급의 편자가 필요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비용이 농민 가족 몇 명의 생계비보다 컸다는 사실은 당시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기사라는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사의 위력은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보병들이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어도 거대한 철갑을 두른 기사들이 말 위에서 돌진하면 그 충격력은 현대의 전차 부대와 맞먹었습니다. 보병들은 기사를 죽일 수도 그렇다고 막아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격차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계급적 순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본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순응하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자본의 성벽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사가 전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자본력이 다른 계층을 압도했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그 자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기사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 한 명을 무장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가문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두른 갑옷이 오히려 가문의 경제적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죠. 전장에서의 기사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점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사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사도라는 명예로운 규율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규율이 실제로는 어떻게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정당화해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전장에서 서로를 죽이지 않고 정중하게 생포했던 이 기묘한 풍경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낭만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세 전장에서 기사는 적군인 동시에 언젠가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치의 채권과 같았습니다. 기사를 생포하면 그를 죽였을 때보다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기사는 감옥에 갇히는 대신 승리자의 성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며 머물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고 심지어는 사냥을 즐기거나 연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상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철저한 자산 관리였습니다. 만약 몸값을 지불할 인질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를 잡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의 몸값 협상은 매우 정교한 계약 과정을 거쳤습니다. 몸값이 확정되면 포로가 된 기사는 자신의 명예를 담보로 가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몸값을 마련해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났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사는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그의 사회적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다시는 기사 계급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라는 이름의 신용도가 곧 그들의 생존권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쟁의 양상을 독특하게 바꿨습니다. 기사들끼리의 전투는 상대의 갑옷 틈새를 찔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에서 떨어뜨려 제압하는 스포츠와 같은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말에서 떨어진 기사는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었기에 그 순간 항복을 선언하고 포로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반면 이런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민 보병들입니다. 평민들에게는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장에서 생포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기사들이 서로를 귀하게 모시며 몸값을 협상하는 동안 평민 보병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육당했습니다. 기사들에게 평민 보병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라기보다 자신의 돌격을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전장은 이처럼 가진 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일방적인 도살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경제적 격차는 보병들의 심리에 깊은 패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농민 징집병들이 수백 명 모여 있어도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단 한 명의 기사를 보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든 창으로는 저들의 갑옷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저들은 죽지 않는다는 신화적 공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자본이 만든 기술적 격차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사도라는 개념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기사도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고결한 정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폭력적인 무력 집단인 기사 계층을 통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규율이었습니다. 중세 초기 통제되지 않는 무력을 가진 기사들은 사회적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민간인을 약탈하고 끊임없이 사적인 복수전을 벌였습니다. 교회와 영주들은 이 고삐 풀린 망가지들을 순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스러운 전사라는 이미지, 즉 기사도입니다. 기사도 교육을 통해 기사들은 무분별한 폭력이 아닌 정해진 규칙 안에서의 무력 사용을 학습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사 계급은 기사도라는 세련된 포장지를 통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했고 사회적 존경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사도라는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동경과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유 시인들은 기사들의 무용담을 노래했고 이는 다시 기사 계급의 자부심을 높여 그들이 시스템에 더욱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노래 가사 어디에도 기사가 되기 위해 평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갑옷값을 마련했다는 불편한 진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사도라는 규율이 기사들 사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대는 항복하는 동료 기사를 정중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몸값 시스템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기사도는 자본의 논리를 명예라는 가치로 치환하여 대중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 고도의 심리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기사들의 지배구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압도적인 자본력에서 나왔고 그 자본력은 전신갑옷과 군마라는 특정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적 우위를 저렴한 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 한 명을 무장시키는 데 드는 비용의 수백 분의 1만으로도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가성비 무기가 나타나는 순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본의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영국의 장군병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민들이 든 소박한 나무 활이 수억 원짜리 갑옷을 뚫기 시작했을 때 중세의 전쟁터에는 유례없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기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던 철갑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권위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의 상징이었던 갑옷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처절한 전환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영국군이 들고 나온 장궁은 기사들의 시대를 끝내는 서막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기사를 상대하려면 똑같이 비싼 장비를 갖춘 기사가 필요했지만 장궁은 가난한 농민들도 수년간의 훈련만 거치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가성비 무기였습니다. 수억 권에 달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단돈 몇만 원짜리 화살 하나에 무력화되는 광경은 당시 지배 계층에게 엄청난 공포와 인지 부조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본의 성벽이 단 한 번의 시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젠쿠르 전투입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최신식 판금 갑옷으로 무장했던 프랑스 기사단은 진흙탕 속에서 영국 장군병들이 쏘아올린 화살비 앞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갑옷이 너무 무거웠던 탓에 진흙에 발이 빠지자 기사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압도적인 장비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는 덫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전투에서 흥미로운 점은 평소라면 몸값을 받고 살려주었을 기사들을 영국군이 현장에서 대거 처형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문법이 비즈니스에서 생존을 위한 살육으로 변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궁이 기사의 갑옷의 균열을 냈다면 화약의 등장은 기사라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폭파해버렸습니다. 초기 형태의 총기인 핸드캐논과 아르케부스는 숙련도가 낮은 병사도 단 며칠의 훈련만으로 기사를 살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20년의 세월과 가문 대대로 내려온 막대한 부가 단 한 방의 총알 앞에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경제성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즉 가성비의 측면에서 기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구식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비싼 기사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보병대를 무장시키고 총을 들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사 한 명을 유지할 비용으로 수백 명의 보병을 고용할 수 있게 되자 전장의 주도권은 개인의 무력에서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사들이 누려왔던 군사적 독점권이 붕괴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은 점점 더 두꺼워졌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총알을 막기 위해 갑옷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기사의 기동성은 떨어졌고 결국 기갑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기엔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한때 전장의 신이었던 그들은 이제 박물관의 장식품으로 전락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사의 몰락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선택한 새로운 전쟁의 방식, 즉 물량 공세와 중앙 집권적 군사체계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기사라는 개별 자본가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결국 중세 기사는 단순히 명예로운 전사라기보다 특정 시대의 경제적 환경이 빚어낸 필연적인 괴물이었습니다. 토지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장비라는 장벽을 세우고 몸값 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갑옷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구인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탱하던 자본의 성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혁신이 그 장벽을 허물었을 때 기사라는 환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낭만적인 기사의 모습은 사실 그들이 몰락해 가던 시기에 만들어진 일종의 향수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전쟁이 더럽고 잔인해질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기사들이 가졌던 정중한 매너와 기사도를 그리워하며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몸값 협상과 가난한 보병들에 대한 일방적인 살육, 그리고 부를 세습하기 위한 견고한 계급의 장벽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 기사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본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혁신이 등장하면 기득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갑옷이라는 물리적 자본에 안주했던 기사들처럼 우리 시대의 견고한 시스템들 역시 예상치 못한 가성비의 습격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욕망과 경제적 논리가 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적인 서사로 기억하는 중세 기사의 모습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이권과 심리적 지배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화려한 갑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논리와 인간의 욕망을 해독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